2월 6일 월요일 오늘의 주요 뉴스입니다. 뉴욕 증시가 1%대의 높은 상승세를 기록했습니다. 미국의 1월 고용지표가 서프라이즈를 기록한 것이 큰 호재로 작용했는데요. 특히 나스닥 지수는 2000년 12월 이후 무려 11년 만에 최고치를 경신했습니다. 미국의 고용지표 호주 소식에 유럽 증시 또한 상승 랠리를 이어갔습니다. 독일 닥스 지수와 프랑스 캬크 지수는 1%대 중반으로 올랐습니다. 국제 유가는 미국의 고용지표 호조로 6거래일 만에 상승세를 나타냈습니다. 전거래일보다 1달러 48센트 오른 배럴당 97달러 84센트의 거래를 끝냈습니다. 지난달 미국 고용지표는 서프라이즈를 기록했습니다. 미국의 비농업 취업자 수가 예상치를 훌쩍 웃도는 데 이어서 실업률은 8.3%까지 떨어지며 거의 3년 만에 가장 낮은 수준을 보였습니다. 루카스 파파데모스 그리스 총리가 과도 정부를 구성하는 정당 대표들과 긴급 회의를 열어 유럽연합 등과 추가 구제 금융 협상안을 논의했으나 합의에는 실패했습니다. 안녕하세요. 굿모닝 대박 예감 박미라입니다. 미국의 고용 서프라이즈 덕에 글로벌 증시가 모두 1%대로 강한 상승 흐름을 보여줬습니다. 미국의 비농업 취업자 수가 예상치를 웃도는 데 이어서 12월 취업자 수 역시 크게 증가했기 때문인데요. 이에 따라 지난달 실업률은 8.3%까지 떨어지면서 예상치를 밑돌며 3년 만에 가장 낮은 수준을 기록하기도 했습니다. 이렇게 고용지표 안심하며 뉴욕 3대 지수는 크게 증가했는데요. 이제 시장의 관심은 다시 그리스를 향하고 있습니다. 그리스의 2차 구제금융 지원 협상이 최대 고비를 맞고 있는데 자세한 이슈들 지금부터 자세하게 분석을 해보겠습니다. 글로벌 핫이슈 오늘 순서는 우리투자증권 S&G센터의 정태근 전문가와 함께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간밤 뉴욕 증시도 크게 올랐습니다. 일단 고용지표 호조 소식이 들려왔었는데요. 자세한 마감 상황부터 정리해 보겠습니다. 네, 일단은 지난주 금요일 같은 게 상당히 기분 좋게 상승 마감을 했습니다. 네. 그래서 오늘 우리나라 시장에서 조금 긍정적인 영향이 있지 않겠나 좀 생각을 하고 있고요. 자, 미국 증시 같은 경우 개장하고 난 뒤에 조금 상승폭을 확대시키는 모습을 확인을 할 수가 있었습니다. 아무래도 상당히 좀 기대가 많이 됐던 부분이기도 하고 우려가 됐던 부분이기도 한 어떤 고용 지표에 대한 발표가 상당히 큰 영향을 미쳤습니다. 자, 개장 전에 발표된 비농업 부분 고용자 수가 예상치를 큰 폭으로 상회를 했고요. 그리고 실업률도 거의 3년 만에 가장 낮은 수준을 기록한 것이 상당히 큰 호재가 됐습니다. 그리고 아울러 그 유럽 쪽에서도 그리스의 2차 구제금융 지원 합의가 최종 단계까지 왔다는 그리스 정부의 발언도 상승에 힘을 보태는 것을 확인을 할 수가 있었습니다. 아울러 이어서 발표된 지표들도 영향을 미쳤습니다. ISM-B 제조업지수 그리고 공장주문 같은 경우에도 시장 예상치만큼의 시장 예상치에 좀 부합을 하게 되면서 상승폭은 좀 더 추가적으로 확대가 되기도 했었고요. 1%가 넘는 상승세가 장 후반까지 계속해서 지속이 되면서 마감을 했습니다. 그래서 다우산업지수 같은 경우는 1.23%, 그리고 나스닥 종합지수는 1.61%, S&P 500 지수는 1.46% 정도 강세 마감을 했습니다. 자, 그러면서 추가적인 유동성 공급 그리고 시장에 대한 어떤 개선 기대감이 시장이 표출이 되게 되면서 경기에 조금 민감한 업종별로 봤을 때는 금융주 그리고 건설주가 상당히 좀 강세를 보이는 부분들을 또 확인을 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종목별로도 한번 살펴봐야 될 것 같은데 네. 종목들 같은 경우 금융주들이 좀 상당히 큰 폭으로 좀 강세를 보였습니다. 그래서 뱅크 오브 아메리카가 5.2% 상당히 큰 폭으로 좀 강세를 보였고요. 그리고 시티그룹, JP모간 체이스 같은 경우에도 1%에서 2%였던 강세를 보여줬습니다. 그래서 조금 전에 금융주가 좀 강세를 보였다는 부분들을 말씀을 드렸듯이 금융주가 상당히 좀 강세를 보였고요. 소매 관련해서는 타이슨 푸드라는 종목이 4.08% 강세를 보였고요. 그리고 길리드 사이언스라는 종목도 10%였던 상당히 큰 강세를 보이기도 했습니다.
네, 이렇게 무엇보다 1월의 고용 서프라이즈 영향을 가장 크게 받기도 했는데요. 2012년 새 미국의 고용 시장이 예상보다 훌쩍 뛰어넘는 것으로 발표되면서 경기 회복에 대한 기대감을 높여주기도 했습니다. 먼저 자세한 고용 지표들 어떻게 나왔는지 그 발표들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일단 비농업 부분부터 좀 말씀드려야 될 것 같은데요. 음. 자, 미국 노동부 발표에 따르면 1월달 비농업 부분 고용자 수가 24만 3천 건 증가했다고 발표를 했습니다. 그래서 예상치인 15만 건, 그리고 예상치 15만 건을 크게 상회를 했고요. 그러면서 작년 4월 달 이후에 9개월 만에 상당히 큰 폭의 9개월 만에 큰 폭의 상승을 하게 되면서 최고치를 또 기록을 했습니다. 자, 세부적으로 한번 좀 살펴본다면은 민간 부분 취업자 수 같은 경우는 25만 7천 건 증가를 하면서 예상치인 17만 건, 그리고 12월 달 22만 건을 크게 상회를 했습니다. 그리고 공장 부분 같은 경우는 5만 건 증가를 하면서 1년 만에 가장 큰 폭으로 증가를 했고요. 그래서 그래프를 좀 보면서 좀 말씀 한번 드리면서 준비한 화면을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조 부문 같은 경우 8만 1천 건을 기록을 했고요. 건설 부문은 2만 1천 건, 민간 서비스 부문은 17만 6천 건, 그리고 소매업종에서 1만 500건 정도 각각 증가를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화면을 보시면은 고용이 지속적으로 계속해서 증가하는 부분을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화면을 보시면 24만 3천 건을 기록하게 되면서 작년 4월 달이죠. 작년 4월 달 수준보다 큰 폭으로 증가하는 부분을 현재 화면을 보시면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다만 조금 아쉬운 것은 정 부분에서 어떤 취업자 수가 계속해서 좀 감소를 하고 있습니다. 1만 4천 건 정도 감소를 했고요. 하지만 조금 긍정적인 부분은 작년 12월 달 1만 7천 건에 비해서도 1만 7천 건 감소에 비해서는 조금 소폭 줄어들었다는 부분이 긍정적으로 봐야 될 것 같고요. 그러면서 비농업 부문 고용자 수가 증가하게 되면서 화면을 보시는 것과 같이 실업률이 계속해서 감소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상당히 시장에 긍정적으로 영향을 미쳤다는 부분이 될 수가 있겠죠. 고용자 수가 고용자 수가 조금씩 증가를 했지만 어떤 실업률 감소폭이 그만큼 받쳐주지 못하면서 조금 우려가 됐었지만은 네. 지금 화면을 보시면은 실업률이 계속해서 감소를 하고 있다는 음. 부분들이 어떤 경기 회복에 대한 기대감을 계속해서 증폭을 시키고 있습니다. 그래서 1월달 실업률 같은 경우에는 8.3%까지 하락을 했고요. 그래서 예상치인 8.5%를 하회를 하면서 2009년 2월달 이후에 3년 만에 가장 낮은 수준을 기록을 했습니다. 실업률 하락 같은 경우 조금 전에 언급을 해드렸듯이 미국 고용시장 회복에 대한 기대감을 반영을 하고 있고요. 그러면서 어떤 경기 회복에 대한 기대감도 반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이렇게 고용 경기 회복이 본격화되면서 3차 양적 완화에 대한 기대는 물 건너간 것이 아닌가 하는 우려도 나오고 있습니다. 따라서 긴축 정책이 좀 앞당겨지지 않을까 이런 분석도 나오고 있던데 어떻게 보시나요? 네, 일단 그 부분을 조금은 네. 연준이 어떤 부분에 좀 포커스를 맞추는지 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연준이 고용에 포커스를 맞출 것인지 아니면 아직까지 개선되고 있지 않은 어떤 부동산 시장에 좀 포커스를 맞출지 여부는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어떻게 본다면 조금 내용적인 부분에서 좀 기대를 하는 것 같은데 제가 좀 포커스를 맞추고 있는 부분이 공장 부분에서 5만 건 정도 증가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1년 만에 가장 큰 폭의 증가세를 보이는데 공장 부분에서 어떤 취업자 수가 증가했던 부분은 그만큼 공장들이 어떤 설비 가동률이 그만큼 증가한 것이 아닌가 좀 이렇게 해석을 하는 것 같습니다. 자, 어쨌든 소비가 증가해야 되는 부분도 있겠지만은 조금 제조 부분, 서비스 부분도 있겠지만 제조 부분에서 어떤 취업자 수가 증가하기 위해서는 설비 가동률이 좀 증가를 해줘야 된다. 설비 가동률이 조금은 증가를 해줘야 됩니다. 설비 가동률 같은 경우에 말 그대로 공장의 어떤 설비가 증가하게 되면서 공장 생산이 그만큼 증가를 하게 된다는 겁니다. 그렇다면은 공장의 생산이 증가한다는 부분들은 자동화가 많이 돼 있긴 하지만은 그 부분을 운영하기 위한 어떤 인력들도 보충이 돼야 된다는 부분이 되겠죠.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공장 부분이 마지막으로 결론을 내본다면은 설비 가동률이 증가할 것이라는 그런 부분들에 조금 기대를 하게 되면서 3차 양적 완화가 이제는 긴축으로 좀 돌아서는 것이 아닌가 좀 이렇게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3차 양적 완화 같은 경우 지금 연준 내에서 고용자 부분에서 쭉 서두에 말씀드렸듯이 고용 부분에서 포커스를 맞추는지 아니면은 아직까지 침체를 보이고 있는 부동산 시장에 어떤 포커스를 맞춘지 여부는 아직 결정이 안 났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한 어떤 섣부른 어떤 긴축에 대한 전환 같은 경우는 조금 이르지 않나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긴축으로 전환하게 된다면 아직까지 어떤 모기지 비용에 대한 모기지 비용 즉 집을 사게 되면서 받았던 대출 비용이 증가로 이어질 수가 있기 때문에 아직 부동산 시장이 개선되지 않은 상황 속에서 대출 비용이 어떤 이자 부분이 증가하게 된다면은 마찬가지로 부동산 시장의 어떤 개선을 늦출 수가 있기 때문에 아직 섣부른
그런 기대는 조금은 미뤄두는 것이 좋지 않겠나 저는 그렇게 좀 해석을 하고 싶습니다. 네, 이렇게 미국 고용지표 호조에 이어서 또 1월 서비스업 경기가 예상 밖으로 호조를 보이면서 또 근 1년 만에 최고 수준을 기록하기도 했는데요. 이어서 공장 주문도 증가세를 이어가고 있는데 그 밖에 경기 지표들 어떻게 발표됐는지 정리해 주시죠. 네, 일단은 뭐 서비스업 지수부터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미국 경제 실질적으로 어떤 제조업, 공장 생산보다는 미국 경제의 실질적인 90%를 차지하고 있는 서비스업 동향이 예상외로 호조를 보였다는 부분이 조금은 주목해야 될 부분일 것 같습니다. 1월 ISM 비제조업 지수 같은 경우에 56.8을 기록을 했습니다. 그래서 예상치 그리고 전년 12월 수치인 53.0을 상회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도 조금 준비한 화면을 좀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53.0을 기록하게 되면서 26개월 연속 50선을 상회를 하면서 확정 국면을 계속해서 이어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화면을 보시면은 12월 달에 비해서 그 최근 뭐 마지막까지 본다면 12월 달까지 어떤 그 계속해서 정체를 보였던 부분들이 1월 달에 큰 폭으로 증가를 했다는 부분이 상당히 좀 고무적인 것 같습니다. 세부적으로 봤을 때 서비스업 경제활동 지수 같은 경우는 59.5를 기록을 했고요. 그러면서 예상치인 56.2 그리고 12월 55.9를 상회를 했습니다. 그리고 신규 주문 지수 같은 경우에 54.6에서 59.4로 증가를 했고요. 그리고 고용 지수도 49.8에서 57.4로 비제조업 부분, 서비스업 부분에서 어떤 고용자 수가 증가하고 있다는 부분들을 조금 고무적으로 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 제품 가격 지수도 62.0에서 63.5로 각각 상승을 했고요. 그러면서 일단은 그 공장 생산과 좀 연관이 있는 제조업 수주도 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미국 상무부 발표에 따르면 12월 제조업 수주 같은 경우에 전월 대비 1.1% 증가했다고 발표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도 화면을 좀 같이 보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자, 2달 연속 계속해서 증가세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자, 공장 주문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설비 가동률과 연결이 되기 때문에 공장 주문 같은 경우 계속해서 좀 주목을 해봐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마찬가지로 공장 주문이 증가하게 된다면은 기업들의 어떤 재고도 증가할 수 있는 부분과 연결될 수 있기 때문에 조금 이렇게 주목을 해봐야 될 지표가 아닌가 좀 더 붙여보고 싶고요. 자, 2달 연속 계속해서 증가세가 이어졌고 수주 잔고 같은 경우에는 3년 9개월 만에 가장 큰 폭으로 증가를 했습니다. 항목별로 봤을 때 자동차, 항공기와 같은 내구재 주문이 전월 대비 3% 증가를 했지만 그와 반대로 비내구재 주문 같은 경우에는 0.3% 정도, 0.4% 정도 감소를 했습니다. 항공기 그리고 군사 장비 그 주문을 제외한 자본재 주문 같은 경우에는 3.1% 증가하기도 했었고요. 네, 이렇게 미국의 고용 경기 지표들은 좀 호재를 보이고 있지만 문제는 다시 그리스입니다. 그리스 총리가 그리스 정당의 합의를 얻어내지 못했다라는 소식이 오늘 새벽 들리기도 했는데요. 주말 동안 나왔던 그리스 이슈들 어떤 것들이 있었는지 살펴보도록 하죠. 네, 일단 뭐 그 서방서에 이런 표현가 있죠. 꺼진 불도 다시 보자 이런 표현이 네. 있습니다. 근데 이 말씀을 왜 드리냐면 그리스가 계속해서 조금 그 꺼지지 않는 불씨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조금은 발목을 잡는 그런 요인들이 계속해서 남아 있는데 하루빨리 조금 빨리 해결이 되면서 이제 전체적으로 조금 유럽에서도 안정을 좀 찾아가는 그런 모습이 좀 연출이 됐으면 하는 그런 기대를 좀 하고 있습니다. 네. 자, 유로존이 그리스에 대한 구제금융 지원 규모를 1,400유로에서 1,450억 유로로 증액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언론을 통해서 이제 밝혀지고 있습니다. 로이터 그리고 CNBC와 같이 이런 그 언론사들이 현재 EU 정부들이 그리스에 대해서 150억 유로 정도 추가 증액하는 방안을 논의 중이라고 보도를 했습니다. 이에 따라서 그리스 구제금융 지원 법안 타결이 탄력을 받을 것으로 현재 예상이 되고 있고요. 추가로 150억 유로가 증액이 되면 민간 채권단과 그리고 국제교환 협상 이외에 자본력이 취약해질 그리스 은행권이 자본을 증액하는데 소요 자금으로 쓰일 것으로 현재 전망이 되고 있습니다. 또한 그리스 같은 경우에 3월 20일까지 140억 유로의 국채를 상환해야 되는데 상환하지 못할 경우는 디폴트에 빠질 가능성이 상당히 큽니다. 하지만 또 다른 소식통 같은 경우에는 구제금융 지원액을 늘리는 방안이 검토가 되고 있긴 하지만 1,450억 유로로 확정된 것은 아니라고 현재 전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또 추가적으로 봤을 때 현재 IMF 같은 경우에 그리스의 국가 부채가 지속 가능하기 위해서는 현재 GDP 대비 160% 수준에서 2020년까지는 120%까지는 낮아져야 된다고 계속해서 지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일단 오늘 다시 논의를 재개한다고 하니까 어떠한 이슈들이 들려오는지 좀 꾸준히 살펴보시면 좋겠습니다. 다음은 유럽 증시 마감 상황도 체크해 보겠습니다. 유럽 증시 또한 미국의 고용 지표 호조 덕택을 톡톡히 받기도 했었는데요.
강하게 올랐었었죠. 예, 예. 유럽 증시 같은 경우는 네. 유럽 증시도 마찬가지로 상당히 큰 폭으로 올랐습니다. 일단 유럽 증시 같은 경우 출발은 조금 좋지가 않았습니다. 소폭 하락 출발했는데 완전히 좀 가시지 않은 그리스 문제 때문에 좀 영향을 미쳤고요. 그리고 미국의 고용지표 발표를 앞두고 조금 방향성을 잡지 못하는 모습이 연출이 됐습니다. 아무래도 시장 전망치가 아무래도 좋지가 않았기 때문에 여기에 조금 그 10일에 대비해서 조금 안 좋게 발표될 가능성이 되는 부분들을 좀 주목을 한 것 같습니다. 자, 하락 출발하긴 했지만 상승 전환했습니다. 상승 전환하고 난 뒤에 조금 상승폭을 확대시키지 못하는 모습이 계속해서 연출이 됐었는데 미국의 고용지표가 발표되고 난 뒤에 수직 상승을 했습니다. 또한 마찬가지로 그리스 총리가 민간 채권단과의 국채 손실 분담금 협상이 최종 단계에 있다고 밝히면서 큰 폭으로 상승 마감을 하기도 했었고요. 그러면서 영국이 상당히 큰 폭으로 올랐습니다. 1.81% 정도 상승을 했고요. 독일 같은 경우는 1.66% 그리고 프랑스 같은 경우에는 1.51% 정도 상승 마감을 했습니다. 마찬가지 업종별로도 한번 살펴본다면 다임러 그룹이 미국 내 판매량이 24% 증가했던 소식이 있었고요. 그리고 볼보의 4분기 순이익이 18% 증가했던 소식이 전해지면서 자동차주가 상당히 큰 폭으로 상승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독일과 그리고 프랑스에 상당히 큰 영향을 미쳤고요. 그리고 마찬가지로 금융주 그리고 산업 관련주도 상당히 큰 폭으로 상승을 하게 되면서 시장 상승에 힘을 보태는 부분들도 확인을 할 수가 있었습니다. 네, 이렇게 미국의 고용지표 훈풍을 이어받으며 간밤 국제 유가도 소폭 상승으로 마감을 했는데요. 자세한 상품 시장 마감 상황도 정리해 보겠습니다. 네, 일단 유가부터 조금 한번 살펴봐야 될 것 같은데 네. 유가 같은 경우에는 그 상승을 했습니다. 최근에 이란으로 인한 지정학적 리스크가 조금 반영이 되기도 했었지만 아무래도 조금 미국의 고용지표 그리고 서비스업 지표가 호조를 보이게 되면서 경기 회복에 대한 기대감, 즉 결론적으로 내본다면 수요가 증가하지 않겠나 그런 기대감이 좀 반영이 된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서부스 텍사스산 원유 3월물 같은 경우에는 배럴당 73센트, 0.8% 상승한 97.09달러를 기록을 했습니다. 그리고 유가는 상승을 했지만 그와 반대로 금값은 조금 하락을 했습니다. 뉴욕 상품거래소 금 4월물 같은 경우에는 1.1% 하락한 온수당 1740.30달러로 마감을 했고요. 그래서 이윤을 좀 살펴보니까 일단 글로벌 경기 회복에 대한 기대감이 조금 됐고요. 그리고 마찬가지로 고용지표가 좀 개선이 되게 되면서 긴축으로 좀 전환이 되지 않겠나 그런 부분들이 조금 영향을 미치면서 달러가 좀 강세를 보였습니다. 그래서 조금 상반적으로 봤을 때 통화 어떤 그 상품에 조금 상반되는 그런 역할을 하고 있는 달러가 좀 강세를 보이다 보니까 어쩔 수 없이 조금 금값이 좀 약세를 보이는 부분을 확인을 할 수가 있었습니다. 결론적으로 그래서 시장에서 나온 얘기를 본다면은 안전자산에 대한 수요가 좀 감소를 하다 보니까 조금 금값이 하락한 요인으로 좀 작용을 했습니다. 네, 이번 주 뉴욕 시장은 다시 또 유럽 쪽 이슈에 귀를 기울일 것 같습니다. 그리스 문제가 여전히 발목을 잡고 있는 가운데 또 이번 주 22 통화정책회의도 앞두고 있는 상태인데요. 어떠한 이슈들이 남아있는지 이번 주 뉴욕 증시 체크 포인트 정리해 보겠습니다. 네, 아무래도 경제 지표부터 좀 먼저 한번 살펴봐야 될 것 같습니다. 12월 7일부터 한번 좀 살펴본다면 12월 7일 같은 경우는 12월 소비자 신용이 발표가 되고요. 그리고 2월 8일 같은 경우에는 주간 NBA 모기지 신청 지수 그리고 주간 원유 재고가 발표가 됩니다. 그리고 2월 9일 같은 경우에는 주간 신규 실업수당 청구 건수 그리고 12월 도매 재고 그리고 마지막 금요일 같은 경우에는 12월 무역 수지 그리고 1월 재정 수지 그리고 2월 미시간대 소비 심리 지수 예비치가 발표가 됩니다. 그래서 지난주 같이 고용지표와 같이 큰 영향을 미칠 만한 경제 지표들은 발표가 되지 않지만 그래도 조금은 시장이 쉬어가는 국면에서는 조금 시장에 영향을 미칠 만한 부분도 조금 발표가 됩니다. 그리고 아울러 실적과 그리고 국내에 발표된 실적과 그리고 이슈들을 한번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미국 쪽에서 발표될 실적부터 한번 살펴본다면은 2월 6일 같은 경우는 로우스, 얌 브랜즈가 발표가 되고요. 그리고 2월 7일 같은 경우는 코카콜라, 그리고 월트 디즈니, 하이포트 파이낸셜의 실적이 발표가 됩니다. 그리고 2월 8일 같은 경우는 무디스, 타이버너, 시스코 시스템즈, 그리고 비자가 발표가 되고요. 2월 9일 같은 경우는 펩시코, 필립 모리스, 그리고 링크드인의 실적이 발표가 예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2월 10일 같은 경우에는 뉴욕 상업거래소 유로넥스트의 실적이 발표가 예정이 되어 있고요. 그리고 추가적으로 한번 좀
좀 살펴본다면은 국내 실적과 그리고 이슈도 한번 좀 살펴봐야 될 것 같은데 6일 같은 경우는 하이마트의 실적이 발표가 되고요. 그리고 7일 같은 경우에는 미국 재무부에서 7, 8, 9, 3일간 일정으로 3년물 그리고 10년물, 30년물 입찰이 좀 예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미국 재무부에서 국채 입찰이 예정이 될 땐 시장에 좀 변동성이 확대되는 경우가 많았는데 조금 주목을 해볼 필요가 있지 않겠나 좀 이렇게 말씀 한번 드려보고 싶고요. 그리고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대한생명 그리고 도요타, UBS의 실적이 발표가 예정이 되어 있습니다. 8일 같은 경우는 네오이즈 게임즈의 실적이 발표 예정이 되어 있고요. 그리고 좀 빠진 부분은 시스코 시스템즈 그리고 스프린트 넥스텔의 실적이 예정이 되어 있습니다. 9일 같은 경우는 상당히 좀 이슈가 좀 많습니다. 1139억 달러의 미국 국채 만기가 예정이 되어 있고요. 그리고 중국의 1월달 CPI, PPI, 소비자 물가 지수 그리고 생산자 물가 지수가 예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유럽중앙은행 그리고 영란은행의 금리 결정 예정이 되면서 3년 만기 대출에 대한 추가적인 부분도 조금은 집중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금융통화위원회 그리고 옵션 만기일이 좀 예정이 되어 있고요. 그리고 우리나라 같은 경우 NHN 그리고 SK네트워크스, 현대아이스코, KB금융, 신한금융 그리고 하나금융의 실적 발표 예정이 되어 있습니다. 우리금융 같은 경우 16일로 예정이 되어 있고요. 10일 같은 경우에는 바클레이즈, NC소프트, 삼성생명, 현대제철, 동양생명의 실적 발표가 예정이 되어 있습니다. 네, 특히 이번 주에는 금통위원회 옵션 만기일 예정돼 있다는 점 잘 기억해 두시면 좋겠습니다. 지금까지 정태근 전문가와 함께했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글로벌 마감 시황에 따른 오늘 국내 증시 전망 자세하게 들어보겠습니다. 신한 PWM 압구정센터의 박재민 PB팀장 전화로 만나보죠.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박재민입니다. 네, 일단은 미국 고용 지표가 크게 개선되면서 글로벌 증시가 강한 상승세를 보여주기도 했습니다. 그리스 우려는 여전한데요. 오늘 국내 증시 전망 어떻게 보시나요? 예, 지난 주말, 이제 미국과 유럽, 이제 미국의 고용지표에 이어서, 발표에 힘입어서 일제 유럽이랑 미국 3대 지수도 1%대 이상 상승하면서 강한 랠리 이어나갔죠. 이제 이번 주 9일 예정된 유럽 중앙은행 금융통화정책 회의도 좀 관심을 두어야 할 거고요. 그리고 버냉키 미국 중앙은행 의장이 7일 미국 하원 증언에도 관심이 이제 쏠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의 경기 진단과 함께 이제 3차 양적 완화에 대한 입장이 어느 정도 또 다시 나오면서 투자 심리에 큰 영향을 끼칠 수 있는 한 주가 될 거라고 일단 판단이 되고요. 금요일 코스피도 소폭 하락하는 모습을 보였었습니다. 지난주 금요일 말씀드린 대로 이제 펀드 환매 대금이 최근에 좀 많이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기간의 차익 매물로 2,000선에 다가오면서 계속 나오고 있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지수 연속 상승에 대한 걸림돌은 되고 있지만 아무래도 외국인의 적극적인 매수가 시장을 좀 더 오버슈팅할 수 있는 금주 한 주 될 수 있다고 판단이 되고요. 이번 주 증시 최대 관심도 역시 외국인 수급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아무래도 옵션 만기일이 좀 겹치는 한 주이다 보니까 외국인의 이제 선물 옵션 포지션으로 봤을 때는 좀 제한된 상방이 아닐까 이렇게 좀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네, 또 오늘은 한 주를 시작하는 월요일 장이기도 한데요. 오늘 장 전략이 상당히 중요하겠죠. 오늘 어떤 전략이 필요할까요?
예, 뭐 앞서 말씀드린 대로 이번 주 한 주 역시 핵심 키워드는 열세는 이제 최근 증시 급등의 주역인 외국인이 지고 있다고 이제 보시는 게 맞을 것 같고요. 외국인이 지난달 이제 유가증권 시장에서 월간 기준 사상 최대인 6조 3천억 정도 순매수가 하였습니다. 이달 들어서도 벌써 1조 3천억 정도 추가로 사들였는데요. 금요일 이제 많이 사면서 목요일장에서 많이 사면서 2월 들어서 시장은 1월에 강한 모습보다는 쉬어가면서 상승폭이 작았던 업종 위주로 키 맞추기 장세가 이어질 수 있다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그리고 이제 환율적인 면을 가장 고려해야 되는데 삼성전자, 현대차 약세가 아무래도 환율 효과가 좀 있다고 판단이 되고요. 그동안 시장에서 제일 강했던 종목들이 차익 매물이 나오고 있고 중국 관련 지표가 상대적으로 세게 나오면서 정유업종, 화학업종, 기계업종이 시장보다 세게 오르고 있는 점이 순환매적 키 맞추기 장세가 계속 이어나갈 수 있는 흐름입니다. 외국인의 환율이 아무래도 하향 안정세가 되다 보니까 외국인의 업종별 투자 비중 변화도 최근에 좀 감지가 되고 있고요. 최근에 운송장비 업종을 외국인이 상당히 매도를 많이 때리고 있고요. 유통, 음식료, 이제 그런 쪽에 대해서 업종을 매수를 좀 많이 하고 있기 때문에 환율이 점점 하향 안정세가 된다면 아무래도 좀 수출 기업들에게 아무래도 좀 이익 성장성 모멘텀이 좀 작아지기 때문에 매수 대기자들은 운송 장비 업체들은 좀 관망 차원에서 좀 바라보는 것이 맞을 것으로 판단이 들고요. 순환매 장사이다 보니까 한 가지 종목, 한 가지 업종을 수급이 단기 좋았다고 추격 매수하시기보다는 방망이를 아무래도 짧게 잡고 매매를 하시는 것이 금주 한 주도 좀 맞다고 판단이 됩니다. 그리고 계속 말씀드린 대로 건설, 금융, 그리고 화학업종은 좀 길게 봐도 되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낙폭이 가장 컸던 업종들이고 최근에 올라온 폭은 상대적으로 작았기 때문에 그런 업종 위주로 트레이딩 전략이 필요하고요. 아무래도 실적 체크 이렇게 좀 필요한데 국내 기업들의 4분기 실적 점점 나오고 있고요. 일부 업종 제약은 대체로 부진했습니다. 그중에 적자 기업에서 이제 흑자로 선할 수 있는 올해 기대될 수 있는 업종들이 좀 상대적으로 폭이 컸기 때문에 상승폭이 컸던 만큼 이제 올해 좀 적자에서 흑자로 전환할 수 있는 업종들 좀 눈여겨보시는 게 맞을 것 같고요. 그리고 반면 S-오일, GS 등 정유주에 대한 외국인의 순매수 행진이 기관 투자가들이 이제 최근에 가세하고 있는데요. 아무래도 이런 정유업종 작년 실적 그렇게 나쁘지 않았는데 올해 1분기 실적 개선이 되는 기대에다가 쌍끌이 수급 지역까지 받고 있기 때문에 정유업종 특히 주목을 해야 할 것 같습니다. 네, 외국인 수급에 이어서 환율 흐름에도 좀 집중해서 살펴보는 게 좋겠다라는 의견 잘 들어봤습니다. 지금까지 신한 PWM 압구정센터의 박재민 PB팀장과 함께했습니다. 도움 말씀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잠시 후 이슈앤 이슈가 이어집니다. 10대 그룹 계열사 가운데 처음으로 주식 거래가 정지될 뻔한 한화가 가까스로 위기를 넘겼습니다. 한국거래소가 하루 만에 거래 정지 방침을 뒤집은 건데요. 재벌 봐주기 아니냐는 논란도 일고 있습니다. 주행 거리가 짧을수록 보험료를 할인해주는 마일리지 자동차 보험 가입자가 판매 한 달 새 20만 명을 넘어섰습니다. 이에 따라 금융당국은 과당 경쟁을 자제할 것을 손해보험사에 권고하기도 했습니다. 일본 국가신용등급 강등이 임박했다는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국제금융센터는 일본의 CDS 프리미엄이 지난 1일 현재 1.36%로 말레이시아보다 높다고 밝혔습니다. 이명박 대통령의 터키 국빈 방문을 계기로 한국과 터키 간 20억 달러 규모의 화력 발전소 건설이 추진된다고 청와대 측이 밝혔습니다. 네, 이슈앤이슈 오늘 순서는 서울경제신문 부동산부의 이혜진 기자와 함께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네, 첫 소식입니다. 김승현 한화그룹 회장이 횡령 및 배임 혐의로 기소되면서 한화 주식이 거래 정지 위기에 처했었는데요. 지난주 우리 국내 증시의 가장 뜨거운 감자이기도 했습니다. 결국 어제 거래소에서 긴급 회의를 열어서 거래 정지까지는 시키지 않는 걸로 결정했는데 이렇게 결정된 배경 차근차근 설명해 주시죠. 예, 우선 시가총액 2조 원이 넘는 대형주인 한화가 상장 폐지 위기에까지 몰린 상황에 대해서 이해를 돕기 위해서 거래소 규정을 잠깐 말씀드리면요. 대기업의 경우에는 자기 자본의 2.5% 이상 해당하는 금액에 대해서 횡령이 발생하면 혐의 단계에서부터 공시를 해야 됩니다. 그런데 한화의 경우에는 지난해 1월 검찰이 김승현 한화 회장과 측근이 한화에
약 900억 원에 달하는 횡령 및 배임을 저질렀다며 기소를 했습니다. 이때 한화는 규정에 따라 공시를 했어야 하는데요. 무려 1년이나 늦은 이번 달 3일, 그것도 장 마감 이후에 올빼미 공시를 했습니다. 늦어도 너무 늦은 셈이죠. 이렇게 심각한 늑장 공시를 하면 상장 폐지 여부를 거래소가 심사하게 돼 있는데요. 이 심사 대상에 포함되기만 해도 거래가 일시적으로 정지됩니다. 그래서 한화를 상장 폐지 심사 대상에 넣느냐, 그래서 거래를 정지시키느냐 여부를 두고 거래소가 어제 긴급 회의를 소집했는데요. 한화가 상장 폐지 실질 심사 대상에서 제외됐다고 거래소는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정상적으로 오늘 아침부터 거래가 가능해졌습니다. 이 같은 결정을 내린 배경에 대해서 거래소는 한화가 경영 투명성 개선에 적극적인 의지를 보이고 있고 또 한화의 영업 지속성과 재무구조 안정성을 봤을 때 상장 적격성도 인정되기 때문이라고 설명했습니다. 한화는 어제 주주들에게 사과하고 투명 경영 제고 방안을 밝혔는데요. 사회이사와 준법감시 제도를 강화해 이사에 대한 관리 감독을 철저하겠다는 그런 방침을 밝혔습니다. 무엇보다 한화의 시가총액이 2조 원이 넘는 대형주라는 점에서 거래 정지 시에 주식시장에 몰고 올 충격을 감안해서 거래소가 10대 그룹 대형 계열사 중에 거래 정지라는 사상 초유의 상황만을 막자는 취지에서 어제 이 같은 결정을 내린 것으로 해석됩니다. 네, 거래소의 빠른 의사 결정이 시장 안정에는 도움을 주겠지만 한편으로는 대기업 봐주기가 아니냐는 논란 피할 수는 없을 텐데요. 예, 그렇습니다. 상장 폐지 심사 대상에까지 올랐다가 해당 회사가 제출한 일종의 반성문과 같은 개선 계획을 받아들여서 거래 정지 없이 심사 대상에서 제외한 경우는 이번이 처음입니다. 지난 1년간 유가증권 시장에서 횡령 배임 공시를 한 기업은 10곳인데요. 이들 업체는 모두 매매 정지를 당했습니다. 코스닥 시장에서는 작년에 횡령 배임 사건을 겪은 13개 기업이 상장 폐지되기도 했습니다. 한화 김승현 회장에 대한 법원의 판결은 아직 나오지 않은 상황인데요. 설령 유죄가 나온다 하더라도 상장 폐지가 될 가능성은 매우 낮지만 그래도 규정은 규정이죠. 거래소가 스스로 만든 규정을 스스로 예외를 만든 셈이어서 앞으로 이 같은 것이 선례가 돼서 다른 기업도 같은 처분을 내달라 이렇게 요구할 경우에는 분명 논란이 일어날 것으로 보입니다. 네, 다음 소식입니다. 운전을 덜 하면 덜 할수록 보험료가 싼 마일리지 자동차 보험이 잘 나가고 있다고 합니다. 자, 얼마나 많은 운전자들이 가입을 했나요? 예, 마일리지 보험이 도입된 것은 지난해 말이었는데요. 한 달 만에 가입자가 20만 명을 넘어섰습니다.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1월 말 기준으로 총 21만 5천 명이 이 보험에 가입했습니다. 보험 가입자 10명 중 1명 이상은 자동차 보험을 가입할 때 이 마일리지 상품을 선택하고 있는 셈입니다. 마일리지 보험은 연간 주행거리가 7,000km 미만일 때 최고 13.2%까지 보험료를 깎아줍니다. 가장 많이 소비자가 선택한 마일리지 할인 방식은요. 계기판을 소비자가 촬영해서 주행거리를 보험사에 알려주고 만기 때 일부 보험료를 돌려받는 후 할인 방식인데요. 가입자의 70%가 이 상품을 선택했습니다. 보험사들이 파악하고 있는 주행거리 7,000km 미만 운전자는 약 263만 명 정도 되는데요. 금감원은 이 같은 추세라면 가입 대상 운전자 100%가 마일리지 보험에 가입하는 상황이 벌어질 수 있을 것으로 내다보고 있습니다. 그러나 문제점도 없지 않습니다. 일단 보험사들이 싼 보험료를 미끼로 7,000km 이상 운전할 가능성이 높은 운전자들에게까지 마일리지 보험을 파는 부실 판매 사례도 있는 것으로 당국은 파악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금감원은 손해보험사들의 과당 경쟁과 부실 판매에 대한 경고를 보내고 앞으로 적발되면 책임을 묻겠다는 입장입니다. 네, 다음 소식입니다. 유럽의 재정 위기는 각국의 노력 끝에 다소 수그러들고 있는데요. 이번에는 바로 이웃나라 일본이 좀 불안한 조짐을 보이고 있다고요. 예, 경제협력개발기구, 즉 OECD가 추산한 지난해 일본 정부 채무의 잔액은 국내 총생산액의 211%에 달하고 있습니다. 재정 수지 적자는 GDP의 약 8.9%로 추정됐습니다. 올해는 이 같은 적자가 더 심각할 상황인데요. 국가부채 비율이 올해보다 늘어나 219%로
달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이 같은 수치는 유럽에서 재정난을 겪고 있는 피그스 국가들보다 더 심각한 수준입니다. 이같이 일본의 재정 문제가 부각되자 신용 부도 스와프 즉 CDS 프리미엄도 상승해서 중국, 말레이시아 수준을 웃돌기 시작했습니다. 일본은 재정 상태가 이렇게 심각한데도 잘 버티고 있는 상황인데요. 현재까지는요. 일본 국채가 대부분 일본 내에서 소화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자국민들이 워낙 일본 국채를 많이 사고 있어서 국채 금리가 낮은 수준으로 유지되고 있다는 얘기인데요. 문제는 일본이 고령화로 저축률이 떨어져서 국채를 사줄 여력이 없어지게 되고 일본 국채가 국채 시장에 많이 나오게 되면 국채 금리가 뛰고 이는 일본 정부의 재정 부담으로 다시 연결돼서 재정 악순환이 이어질 수 있다는 점이 바로 문제입니다. 유럽 재정 위기가 진정 기미를 보이는 시점에서 일본의 재정 악화는 세계 경제를 흔들 또 다른 위험 요인으로 부각되고 있습니다. 국제 신용평가사들은 일본 정부가 재정 건전화 추진을 서두르지 않으면 신용 등급을 강등할 것이라고 경고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한국 경제는 물론 세계 경제 전반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앞으로 좀 주목됩니다. 네, 다음 내용입니다. 이명박 대통령이 터키 방문을 계기로 한국과 터키 사이에 화력 발전소 건설이 추진되고 있다고 하는데 어떤 내용입니까? 예, 한국 SK건설 남동발전 그리고 터키의 국영전력회사가 현지 시각으로 6일 앙카라에서 홍석우 지식경제부 장관과 타네르 이을즈드 터키 에너지자원부 장관이 참석한 가운데 앞신 엘비스탄 지역 내 화력발전소 건설 사업에 대한 양해각서를 체결합니다. 터키 중부 앙카라 남동쪽 600km에 위치한 이 화력발전소는요, 우선 기존의 가동이 중단된 발전소 4개에 대한 개보수 사업과 또 신규 발전소 2개의 건설 사업을 아우르는 것입니다. 약 20억 달러, 우리나라 2조 3천억 원 규모의 화력발전소 추진이 조만간 결정될 것으로 보입니다. 네, 끝으로 이번 주 주간 일정, 경제 일정들 자세하게 정리해 보겠습니다. 예, 이번 주에는요. 우선 국회 일정이 잡혀 있고요. 한국은행 통화 기준금리가 결정되는데요. 우선 오늘은 정부의 경기 인식을 보여주는 그린북이 발표됩니다. 또 8일에는 소비자 물가 선행지표인 1월 생산자 물가가 발표됩니다. 9일에는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가 열려서 기준금리를 결정할 예정인데요. 물가 상승률이 여전히 높기는 한데요. 경기가 좀처럼 살아나지 않고 있는 상황이어서 하늘이 선택할 수 있는 카드는 사실상 금리 동결 하나밖에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또 4월 총선 이전 마지막 임시 국회도 열리는데요. 9일에서 10일에는 국회의 대정부 질의가 예정돼 있습니다. 네, 말씀 잘 들었습니다. 지금까지 서울경제신문 부동산부의 이혜진 기자와 함께했습니다. 도움 말씀 고맙습니다. 잠시 후 이슈엔 진단이 이어집니다. 네, 오늘장 전략 세워보는 이슈엔 진단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순서는 교보증권 상암지점의 김학현 차장과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예, 먼저 지난 금요일 시장 흐름 정리해보고 오늘 순서 본격적으로 시작을 해보겠습니다. 먼저 지난 금요일 코스피는 잠시 쉬어가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외국인과도 기관의 매도가 부담스럽긴 했는데 말이죠. 예, 2,000포인트에 바짝 다가선 국내 증시가 외국인과 기관의 양매도 속에서 오랜만에 조정의 모습을 보였습니다. 네. 외국인들의 매도는 그 1개월 만에 1,000억대 이상의 순매도 모습을 보였고, 기관은 지속적인 매도세의 움직임을 보이고 있는데, 특히 투신의 순매도가 3천억 원 이상으로 급증하는 모습을 보임으로써 단기적으로 시장의 부담으로 작용을 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하지만 투신의 대규모 순매도와 외국인들의 1,000억 원 이상의 순매도 전환치고는 시장은 상당히 양호한 모습을 보였다라고 해서 양호한 모습을 보였다라고 할 수 있는데요. 이러한 모습들은 단기 시장의 상승 관성이 작용한 측면이 좀 강하게 작용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강세 업종은 은행 업종과 의료 정밀 업종, 금융 업종에서 나타나는데 이 세 가지 업종 모두 특징적인 종목은 없습니다. 은행 업종인 기업은행이 전전일과 마찬가지로 후발주로서 강세의 모습을 이어갔고, 의료 정밀 업종은 시가총액에서 차지하고 있는 그 비중이나 아니면 종목수가 상당히 적기 때문에 삼양옵틱스나 KC텍 같은 종목이 1%대 강세만 보여도 이렇게 업종이 강세를 보이는 양상이 나타나고 있고요.
금융업종은 시장 안정화 측면에서 저축은행주들이 강세를 보였습니다. 서울저축은행이라든가 한국저축은행 뭐 이런 종목들이나 아니면 증권주인 뭐 한국금융지주 뭐 이런 종목들이 일부 강세를 보였고, 오히려 강세 업종보다 인상적인 업종은 뭐 하락 업종에서 나타났다라고 볼 수 있는데요. 운수 장비 업종이 크게 하락했습니다. 네. 전반적으로 자동차 부품주 같은 경우는 만도가 어닝 쇼크의 실적을 발표함으로써 전반적인 약세의 모습을 가져왔습니다. 뭐 현대모비스도 재차 급락하는 양상을 보였는데요. 조선주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전전일 뭐 만도와 함께 어닝 쇼크 실적을 발표한 현대중공업의 영향으로 해서 조선주들이 전반적인 약세를 보이면서 삼성중공업, SX조선해양 이런 종목들도 함께 급락하는 양상을 보였습니다. 전기전자업종도 하락률이 좀 크게 나타나는데요. LG디스플레이라든가 하이닉스, 뭐 일진디스플레이, 대덕전자 이러한 종목들이 전일과 같은 시장에서 3% 이상 하락하는, 전일 시장을 생각한다면 뭐 상당히 큰 폭의 대형주들이 하락했다라고 볼 수 있는데요. 삼성전자에 잇따른 그 애플과의 소송에서 패소 영향으로 해서 단기적으로 급등한 여타 IT주들에까지 좀 이러한 영향이 본격적으로 영향을 미치고 있는 모습이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네. 전일 시장은 오히려 뭐 특징주나 특징 현상으로 파악해 보는 것이 좀 더 시장을 파악하는 빠른 길이라고 볼 수 있는데요. 전일 시장에서 강세를 보인 종목들은 정유주들이 전반적으로 강세를 보였습니다. SK이노베이션이나 SOL, GS 뭐 이런 종목들이 강세를 보였는데요. 전반적으로 뭐 호실적을 발표했습니다. SOL을 대표적으로 해서 정유주들이 전반적으로 호실적을 발표함으로써 재차 2차 상승으로 가는 그러한 모습들을 보여나갔고, KCC가 오랜만에 굉장히 큰 폭으로 상승을 했는데요. 시가총액 상위 200개 종목 중에서 가장 높은 상승률을 기록을 했습니다. 6.4% 상승함으로써 가장 높은 상승률을 기록했는데, 가장 큰 원인은 이 KCC의 가장 큰 부담 사업으로 작용을 했었던 이 폴리실리콘 사업에 대한 철수 소식이었습니다. 그래서 KCC가 전일 뭐 대형주 가운데서 가장 높은 상승률을 보였다라고 볼 수 있겠고, 반면에 이 급락하는 종목들이 계속해서 급락세를 면치 못하고 있는데요. 대표적인 종목 중에 하나가 이 NC소프트입니다. 이 청와대까지 게임 산업 규제 움직임을 보임으로 해서 NC소프트가 재차 급락하는 양상을 보였고, 녹십자 역시 마찬가지인데요. 녹십자는 최근에 그 녹십자 홀딩스와 함께 녹시아생명 매각이라든가 헌터증후군 치료제 개발, 이 이후에 그 특별한 재료가 나타나지 않고 이러한 재료 노출로 인해서 급락한 가운데, 최근에 이 타미플루 독점 판권을 종근당이 가져갔다는 소식으로 해서 재차 지금 뭐 3일 연속해서 장대 음봉을 맞고 있는 상황입니다. S맥 같은 이 터치스크린 관련 탑픽주는 뭐 직전 고점을 돌파하는 상당한 강세를 보였는데요. 삼성전기에서 분사한 터치스크린 모듈 업체로 뭐 신고가의 모습을 보였습니다. 그래서 이 터치스크린의 기존 대장주라고 볼 수 있는 멜파스 같은 종목도 오랜만에 뭐 강세로 전환되는 양상을 보였고, 사파이어 테크놀로지의 강세도 뭐 상당한 상황인데요. 국내 유일의 LED 인곳 업체인데 최근에 이 웨이퍼 산업까지 진출했죠. 그래서 사파이어 테크놀로지도 뭐 상당한 강세를 보였고, 마지막으로는 동국 SNC를 들 수 있는데요. 이 풍력 산업과 관련된 시장 대장주격으로 볼 수 있는데요. 무려 7개월 만에 4,500원, 그동안 저항권력으로 작용을 했었던 이 4,500원을 돌파해서 마감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마지막으로는 뭐 시장의 특징 현상도 좀 점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장이 현재 뭐 두 가지 축으로 시장은 강세를 보이고 있다라고 볼 수 있는데요. 첫 번째는 업종의 시장 대장주 혹은 업종 선발주보다는 지금 시장의 그 후발 산업 그리고 후발주들 중심으로 해서 이 더 강한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 가장 큰 원인은 이러한 후발 산업과 후발주들이 훨씬 더 많이 빠졌기 때문에 나타나는 현상인데요. 더 많이 빠진 이후에 시장 안정화가 나타날 때 더 많이 급등하는 현상이 바로 그 지금 나타나고 있다. 근데 이러한 국면은 그렇게 오래 가지는 않거든요. 그래서 이러한 종목들을 추격 매수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보는데요. 만약에 이후에 이 시나리오를 두 가지로 그린다면, 첫 번째는 시장의 안정화 이후에 본격적인 시장의 회복이 온다라고 가정을 하면,
이전에 강했었던 선발주들이 재차 강한 모습을 보일 가능성이 상당히 높습니다. 두 번째로는 이 현재 시장 안정이 일시적인 것이었다라는 그 시장의 판단이 된다면 이 급등한 후발주들이 재차 급락하는 양상을 보일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이제부터는 오히려 자동차라든가 자동차 부품 이런 시장 선발주로 관심을 옮겨가는 것이 좀 맞지 않나라는 판단이 들고요. 두 번째로는 최근 시장에서 소리 소문 없이 대체 에너지 관련주들이 그 매기가 상당히 많이 형성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태양광의 OCI라든가 넥솔론, 그리고 풍력의 이 동구 SNC, 그리고 스마트 그리드의 LS한전, 일진전기 이런 종목들이 강세를 보이는데요. 이러한 양상들은 경기 부양에 대한 기대감이 상당히 지금 작용을 하고 있다라고 이렇게 볼 수 있겠고, 그렇다면 앞서 말씀드린 이 후발 업종의 후발주들 이러한 종목들 같이 이제 급등을 했는데 그러한 종목들보다는 오히려 경기가 둔화되더라도 하반 경기성은 더 확보한 것이 아닌가라는 판단입니다. 그리고 자동차 부품 관련주들이 급락을 했는데 이러한 부분들은 시장을 좋게 볼 수 없게 하는 시그널들입니다. 하지만 반면 역발상적인 그 생각을 해보자면 이러한 종목의 추가 하락은 또 분할 매수 타이밍을 제공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라는 판단까지 듭니다. 네, 이렇게 지난주 특징을 보였던 종목들까지 한번 정리를 쫙 해봤습니다. 이제 오늘 장 전략 세워볼 텐데요. 앞서 지난 금요일 수급 대비 시장은 양호한 모습을 보였다라고 하셨습니다. 또 간밤 미국 쪽에서는 글로벌 경기가 훈풍을 보이면서 1% 이상 강한 상승세를 보여주게 됐는데 오늘 국내 지수도 어떤 전략이 필요할지 의견 부탁드립니다. 예, 단기적으로는 시장의 매기는 상당히 강한 상황이기 때문에 또 지난주 그 미국 증시도 상당히 강한 모습을 보여줬기 때문에 그 매기는 계속해서 쉽게 꺾여나가지는 않을 것으로 판단이 돼야 돼요. 단기적으로는 이 후발주들의 대표적인 종목군이라고 볼 수 있는 것들이 바로 이 LG그룹주들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단기 투자자는 이쪽에서 좀 움직이는 것이 계속해서 좀 유효할 것으로 판단이 되고, 다만 이제 중기 이상의 투자자 같은 경우는 최근 낙폭이 굉장히 심하게 진행되고 있는 자동차 부품주에 대한 분할 매수라든가 아니면 앞서 말씀드린 이 대체 에너지 관련주, 특히 이 풍력 산업과 관련된 이런 종목군으로 접근해 보는 것이 낫겠다라는 판단이 듭니다. 네, 이렇게 단기와 중장기적으로 나눠서 대응 전략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 눈여겨볼 만한 업종별 테마 있다면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예, 앞서 말씀드린 이 풍력 에너지 관련 테마에 대해서 잠깐 말씀을 드리겠는데요. 최근에 그 일본과 유럽의 경제가 급속도로 위축이 되면서 산업 전체가 크게 위축된 상황입니다. 이에 영향으로 해서 종목들도 최근에 올라서긴 했지만 중기 이상으로 보자면 상당히 큰 폭으로 하락했는데요. 이슈를 살펴보자면 세계 최대 시장의 미국의 그 세금 감면 제도가 2012년에 종료될 예정입니다. 이를 앞두고 설치하려는 그 수요 증가가 최근에 급격하게 늘고 있는 것으로 이렇게 나타나고 있고요. 특히 이제 최근에 미국 상무부가 중국과 베트남 풍력 타워에 대한 반덤핑 조사에 착수한 상황이기 때문에 국내 업체에는 호재로 작용할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라는 판단입니다. 마지막으로는 이 원전 사고를 입은 일본 역시 올해부터 대규모 풍력단지 건설을 계획하고 있는데요. 2013년도부터는 일본발 특수도 기대해 볼 수 있는 상황이다라는 판단입니다. 그래서 관련 대형주로는 현대중공업, 삼성중공업, 대우조선해양, 두산중공업, 효성, LS 이런 종목들이 있겠고, 중소형주로는 유니슨이라든가 동구 SNC, 태용, 현진소재 이런 종목들을 들 수 있겠습니다. 네, 말씀 잘 들었습니다. 이슈엔 진단 오늘 순서는 교보증권 상암지점의 김학현 차장과 함께했습니다. 도움 말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굿모닝 대박 예감 1부 순서는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저희는 잠시 후 2부로 인사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